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는데요. 1장에서 배운 내용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전선의 구비 조건을 말씀드릴 때 유일하게 작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은 전선의 중량, 무게죠. 전선의 비중은 작아야지 전선의 구비 조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도전율 높아야 하죠. 전선이니까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 신장률 커야 하고요. 그리고 기계적 강도,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계적 강도 또한 커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번 비중이 클 것이 되겠습니다. 2번 19 1.8mm 경동연선의 바깥지름은 몇 밀리미터인가?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19라고 하는 것은 소선수입니다. 소선수. 그리고 1.8mm라고 하는 것은 소선의 지름이죠. 소선의 직경. 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소선 총수 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공식으로 3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저기 19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9는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 따라서 n은 2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전선 중심 소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바깥쪽에 층이 거듭될수록 전선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당 우리가 중심 소선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층 1층에는 총 7가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층이 올라가게 되면은 19, 그 다음엔 37. 자, 이렇게 해서 6의 배수만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2층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되고, 아니면 19라는 숫자를 바로 기억해 내셔서 2층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바깥지름 대문자 D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공식으로 2n 플러스 1에 괄호입니다. 이거 D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아까 n은 2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2는 4, 5 곱하기 D는 얼마였죠? 1.8. 자, 이것을 곱하게 되면은 정답은 9mm,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우리가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해안지방. 해안지방은 이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염분에 의해 전선이 부식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알루미늄 섬 같은 경우에는 염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으로는 저 1번 동선을 사용하죠. 구리선. 그러면 알루미늄 선은 어디서 사용할까요? 바로 온천 지역입니다. 자, 온천 지역 주변에는 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리선, 동선이죠. 동선은 온천 지역 옆에 있으면 황에 의해서 부식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알루미늄 선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ACSR은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 저항을 갖는 경동연선에 비해서 어떠한가?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구리에 비해서 알루미늄 자체가 구리에 비해서 가볍고 전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 저항을 갖는다면 경동연선에 비해서 바깥지름은 크고 중량은 작다는 것이 바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세 가지 요인, 바로 전선의 허용 전류, 그리고 기계적인 강도, 그리고 전선의 전압 강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절연 저항이 있잖아요. 이 절연 저항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를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꼭 세 가지는 이렇게 필기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켈빈의 법칙 공식을 알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때 켈빈의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좋습니다. 켈빈의 법칙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전선의 교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전류가 이 중심부로 흐르려는 성질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흐르려는 성질 이것을 우리는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표피 효과. 그런데 이 표피 효과와 관련된 것이 바로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겠지만 침투 깊이라는 것인데요. 이 침투 깊이는 파이 F 뮤 K 루트 씌워져 있고요. 파이 F 뮤 K의 루트 씌운 것분의 1이 되겠는데 이때 여기서 이 F가 나타내는 것은 주파수 그리고 뮤는 투자율 그리고 K는 도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투 깊이는 이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침투 깊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전선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이 깊이를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크다. 그러면 침투 깊이는 낮아지겠죠. 그쵸? 낮아진다는 것은 침투 깊이가 적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침투 깊이가 적어지면 표피 효과는 커집니다. 그쵸? 들어가려는 깊이가 작아지니까 겉으로만 흐르려는 이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표피 효과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다 비례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전선은 굵을수록 도전율 및 투자율은 클수록 주파수는 높을수록 커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송전선에 댐퍼를 다는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댐퍼하면 바로 떠올리셔야 하는 게 바로 전선의 진동 방지. 이거 굉장히 간편하게 풀 수 있겠죠? 댐퍼하면 진동 방지 기억해 주세요. 1번입니다. 9번 삼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오프셋을 주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송전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림 또 그리면 자, 이렇게 둘 그리고 이쪽에도 셋. 자 이렇게 있으면은 전선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수평거리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사이의 거리인 이 거리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요 거리를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을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이 오프셋은 왜 할까요? 만약에 전선이 어떠한 예를 들면 눈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 막 쌓였다가 이 눈이 녹음에 따라서 전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아래 전선과 위에 전선이 서로 만나는 사고 이것은 선간 단락사고죠. 단락사고가 일어나면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우 큰 위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오프셋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단락 방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풀어볼게요. 가공 송전선로를 가선할 때는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이도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만약에 송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선의 높이부터 이 송전선이 처진 높이까지의 이 높이를 바로 이도 D라고 표시하는데요. D. 그러면 2도가 만약에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2도가 작은 거는 이게 작다는 거니까 전선이 그만큼 팽팽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2도가 크다는 것은 전선이 밑으로 축 늘어졌다는 것이겠죠. 자, 1번부터 보시면 2도가 작으면 전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 다른 상의 전선에 접촉해서 위험하게 된다. 이게 전선이 2도가 작으면 전선이 팽팽하면 접촉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닙니다. 2도가 작으면이 아니라 크면이겠죠. 2번 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을 팽팽하게 가선하는 것을 2도를 작게 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3번 2도를 작게 하면 이에 비례해서 전선의 장력이 증가되며 심할 때는 전선 상호간이 꼬이게 된다.
장력이 상호간이 꼬이는 것은 2도가 컸을 때 얘기죠. 그래서 4번 2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좌우한다. 맞습니다. 2도가 크면 클수록 지지물의 높이도 높아져야겠죠. 왜냐하면 닿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송배전 선로에서 전선의 장력을 2배로 하고 또 경관을 2배로 하면 전선의 2도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선의 2도의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2도 D라는 것은 자 여기 8S분의 8T분의 WS의 제곱이죠. S의 제곱. 여기서 T는 수평 장력을 의미하고요. W는 전선의 중량, 하중을 의미하고 S는 경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력을 2배로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장력 2배면 2T라고 적을 수 있겠죠. 2T.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경관을 2배로 했답니다. 그러면 W의 경관 2배 ES의 제곱, ES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2는 제곱하면 4잖아요. 근데 밑에 2가 있으니까 결국 2에 8T에 W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D'이라고 해볼까요? D'은 기존의 2도 D보다 2배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배가 된다. 자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선 지지점 간의 고저차가 없는 가공 전선로에서 경관이 100, 전선 1m의 무게가 0.2kg, 그리고 인장하중 550, 안전율이 2.2인 경우 2도는 몇인가? 우리가 2도 공식을 또 이용해 봐야겠네요. 자, D는 계속 나옵니다. 2도 공식.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8T분의 WS 제곱인데 자 보시면 먼저 분모부터 적어볼까요? 8 곱하기 지금 여기 수평 장력이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수평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율 분의 인장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분의 550이 되겠죠. 2.2분의 550. 그리고 중량 얼마였죠? 0.2kg. 0.2 곱하기 하나 더 있죠. 경관 100m. 100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1.0m가 나옵니다. 1.0m. 1m도 같은 말이겠죠? 아무튼 정답은 4번 1m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보시면요. 전주 사이의 경관이 50m인 가공전선로에서 전선 1m의 하중이 0.37, 전선의 DB 0.8이라면 전선의 수평 장력은 몇 킬로그램인가? 우리가 이번에는 전선의 수평 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2도는 8T분의 WS 제곱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T는 8D분의 WS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자, 8 곱하기 2도가 몇이었죠? 2도가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W는 중량, 하중이 0.37kg 곱하기 경관 50.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145kg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수평 장력은 145kg,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번 볼게요. 경관 200m인 가공전선로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전선의 추가적인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단 사용전선 1m당 무게는 2kg, 그리고 인장하중은 4000kg, 전선의 안전율은 2고, 풍압하중은 무시한다. 자, 보시면 전선의 실제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관에다가 3S 그리고 2도 8D 제곱을 더한 것이 전선의 실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요. 경관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라고 했는데 경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경관보다 몇 미터 더 길게 하냐고 하는 것이면 지금 문제에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것을 우리는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것은 3의 자 경관 몇 미터였죠? 200 그리고 8
2도는 몇이었나요? 2도는 안 나와 있는데 2도도 구해야겠죠. 그럼 2도 잠깐 구해볼까요? D는 자 이제 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8 곱하기 인장하중 몇이었죠? 인장하중 4,000인데 안전율은 2니까 한 번에 계산하겠습니다. 2,000이죠. 자 2,000분의 전선의 1m당 무게 2kg 그리고 경관이 200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일단 2도 자체는 5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5를 자 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5.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요. 바로 3분의 1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보다 1m 더 길게 3분의 1m 더 길게 하면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풀어볼게요. 네, 전선 지지점에 고저차가 없을 경우 경관 300m에서 2도 9m인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이 2도를 11m로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경관에 더 늘려야 할 전선 길이는 약 몇 센티미터인가?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선의 실제 길이를 가져오겠습니다. S 플러스 3S 8D의 제곱이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여기를 L1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공식 이용할게요. 그럼 L1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L1은 2도가 9m일 때 전선의 실제 길이. 자 그러면은 L1은 S 300 그러고 3 곱하기 300 여기는 8 곱하기 9의 제곱이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L1은 300.72가 나옵니다. 72m. 그러면 L2도 구해볼게요. L2는 2도가 11m일 때죠. 그러면 300 3 곱하기 300 8 곱하기 11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면 301.07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1과 L2의 차, 그 차가 바로 경관에서 더 늘려야 할 전선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정답은 0.35m, 즉 35cm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전선의 지지점 높이가 31m이고 전선의 2도가 9m라고 한다면 전선의 평균 높이는 몇 m가 적당한가? 우리가 이렇게 전주가 만약에 있으면요. 자, 이쪽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전선의 높이 H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선이 쳐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높이인 H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2도 D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전선의 평균 높이를 H0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냐? 바로 H에서 2도의 3분의 2 지점을 뺀 것을 전선의 평균 높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H가 31m죠. 전선의 지지점 높이. 31 빼기 3분의 2에 곱하기 9m.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2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17번 볼게요. 17번. 송전선용 표준 철탑 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하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중을 말할 때 전선 하중이 있고요. 그리고 풍압 하중이 있고요. 그리고 빙설 하중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선 하중과 풍압 하중은 수평이고요. 여기는 수직이죠. 잠시만요. 다시 적어드리면 전선, 빙설, 풍압. 자, 보시면요. 다시 여기가 수직 하중, 여기는 수평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쵸? 전선의 중력은 밑으로 작용하니까 수직이고 빙설도 눈이 쌓이면 밑으로 작용하니까 수직이고 풍압은 바람에 의해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하중은 우리가 풍압 하중이라고 합니다. 풍압 하중.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뭐다? 전선의 표준 철탑 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하중은 바로 풍압 하중이다. 풍압 하중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전선의 자체 중량과 빙설의 종합 하중을 W1, 풍합 하중을 W2라고 할 때 합성 하중은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이 나와 있는데요. 전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 수평 방향으로는 바람에 의한 풍합,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빙설과 전선 자체의 하중으로 작용하는데요. 실제 하중은 이것의 벡터적인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하중을 W, 대문자 W라고 했을 때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 벡터 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직 성분에는 이 빙설과 중량, 전선의 자체 중량인 W1이네요. W1에 다시 적어보면 1의 제곱 더하기 수평은 따로 또 구해줘야겠죠. W2.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전체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하중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19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공칭 단면적 200제곱밀리미터 전선 무게 1.838kg/m, 그리고 전선의 외경 18.5mm인 동연선을 경간 200m로 가설하는 경우에 이도는 약 몇 미터인가? 이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 밑에는 인장하중, 빙설하중, 풍합하중, 안전율의 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하중을 먼저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W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수직 그리고 수평 하중 따로 계산해주면, 자, 수직 하중은 뭐가 있죠? 바로 전선의 무게 1.838. 자, 그리고 여기 빙설 하중 0.416. 자, 이것의 제곱 더하기 풍합 하중이 얼마죠? 풍합 하중은 1.525였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값은 2.72 kg/m가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 바로 2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것은 8T분의 WS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8 그리고 수평장력 T라고 하는 것은 안전율분의 인장하중, 그러면 2분의 7910 됐죠. 그 다음에 W 전선의 무게 얼마였죠? 근데 여기서 W는 이 전체 하중 2.72 곱하기 경간 200m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바로 3.44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도는 약 3.44m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지나서 20번 풀어볼게요. 풍합이 P이고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 지름이 Dm인 전선 1m가 받는 풍합 하중은 표면계수를 K라고 할 때 몇 kg/m가 되는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PKD 플러스 12, PKD 플러스 6, PKD 제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빙설 하중의 경우 빙설이 적은 지방 그리고 빙설이 많은 지방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는 P, K, D만 계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P, K, D 플러스 12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지금 지름이 밀리미터인 단위입니다. 그쵸? 그럼 이것을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모에 1000 그리고 여기도 1000 이렇게 곱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눠주는 거네요. 1000을. 그러면 자, 이제 빙설이 적은 지방, 여기 보시면 빙설이 적은 지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 1000분의 PKD 형식으로 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형태만 암기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답 3번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은? 우리가 철탑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각도, 그리고 인류형이 있죠. 인류형, 내장형. 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약호로 적어보면요.
A형 그리고 각도에 따라 B형과 C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D형 그리고 E형 철탑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 맞죠? 각도 맞습니다. 인류도 맞는데 내선 철탑 이런 것은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골라주시면 돼요. 네,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장소에 사용하는 것. 자, 경관의 차가 큰 장소에 사용하는 이 철탑을 뭐라고 했죠? 바로 내장형 철탑. 그래서 정답은 2번 내장형 철탑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온도의 급변에 잘 견디고 습기도 잘 흡수해야 한다. 습기를 잘 머금어야 할까요? 습기는 물인데 전기와 물은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하면 안 되죠. 흡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비, 눈, 안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지며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누설 전류가 많아야 한다. 누설 전류는 뭐죠? 새는 전류. 새는 전류는 있으면 안 되죠. 많으면 안 됩니다. 선로 전압에는 충분한 절연 내력을 맞습니다. 근데 이상 전압, 즉 온전치 않은 이상 전압에는 절연 내력이 매우 적어야 한다. 절연 내력이 똑같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충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풀어볼게요. 현수애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애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클레비스형과 볼소켓형이 있다. 네, 그렇죠. 현수애자에는 클레비스와 볼소켓형이 있고요. 이사층의 간 모양의 자기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리를 주철제 베이스로 지지하는 것, 이것은 현수애자가 아니라 핀애자의 성질입니다. 핀애자의 성질이고요. 3번 애자의 연결 개수를 가감함으로써 임의의 송전전압에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큰 하중에 대하여는 2련 또는 3련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큰 하중이 되겠죠. 따라서 24번에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 보시면요. 250mm 현수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은 약 몇 킬로볼트 정도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수애자에서 섬락 전압은 총 4가지가 있죠. 건조, 주수, 유중, 충격. 자, 여기서 건조 섬락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건조 섬락 전압은 건조한 상태, 공기 중에서의 섬락 전압으로 80kV. 자, 주수는요. 50kV, 유중은 140kV, 충격 섬락 전압은 125kV. 자, 이때 충격 섬락 전압의 충격파는 파 2장이 1.2 그리고 파 2장이 50 마이크로세컨즈인 이러한 충격파에서의 전압을 뜻합니다. 따라서 건조 섬락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80kV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26번 볼게요. 현수애자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의 섬락 전압이 590kV이고 연효율이 0.74이다. 현수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은 약 몇 kV인가? 자, 보시면요. 연효율이 나와 있습니다. 연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애자련의 능률입니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공식 기억나시나요? 애자련의 능률이라고 하는 것은 애자의 개수 곱하기 애자 한 개의 섬락전압, 애자 한 개의 섬락전압 그리고 애자련의 섬락전압, 전체 섬락전압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건조 섬락전압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조 섬락전압은 여기 이 애자 한 개의 섬락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건조 섬락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모로 내려오면 애자 개수가 10개 10 곱하기 능률은 0.74 면효율이 0.74 전체 선락 전압은 몇이었죠? 590 킬로볼트였죠. 따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요.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80 킬로볼트가 됩니다. 80 킬로볼트.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볼게요. 자, 18개에서 23개를 한 줄로 이어서 단 표준 현수회자를 사용하는 전압은 제가 이거 암기하는 방법도 쉽게 알려드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전압별 애자련 개수에서 전압에 따른 애자련의 개수, 현수회자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18개에서 23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대략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 내인데 뭐 예를 들어서 18개에서 20개 또는 19개에서 22개, 뭐 어디는 19개에서 23개 이런 범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압별 현수회자의 개수, 애자련의 개수를 어떻게 암기하면 편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2.5라는 값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 2와 3의 중간인 그 다음에 한 칸씩 올라갈수록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2.5에 2배 하면 얼마죠? 5죠. 자, 여기 해당됩니다. 5에서 2배 하면 10. 그쵸? 그 다음에 10에서 2배 하면 20. 그래서 저는 이거 완벽히 알 수 있어요 하면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런 쉬운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전압별 애자련 개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길 가시다가 애자련의 개수 한번 보시고 저게 몇 킬로볼트겠구나 라고 짐작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시면서 가시다가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 4, 5 지금 18개에서 23개를 한 줄로 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3, 4, 5 킬로볼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154kV 송전선로에 10개의 현수회자가 연결되어 있다. 다음 중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가장 적은 것. 일반적으로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현수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0개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압이 가장 높은 현수회자, 그러니까 현수회자에서 전압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쪽이 아무래도 전선 쪽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쵸? 전선 쪽. 그러면 반대로 전압의 부담이 가장 적은 회자는 어딜까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 3분의 2 지점. 자, 여기서 3분의 2 지점이 전압의 부담이 가장 적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 3분의 2 지점이라는 것은 철탑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련 애자가 5개 있는 오련 애자의 경우 철탑에서 두 번째 그리고 10년 애자는 철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애자가 전압 부담이 가장 적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보시면요.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에 섬락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하나씩 보시면 아까 댐퍼 뭐라고 했죠? 진동 방지. 그쵸? 진동. 그 다음에 암호로드는 단선 방지.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 낙뢰 시 전선 보호. 철탑에서 가장 꼭대기에 연결된 전선 있잖아요. 그것을 낙뢰를 송전선 대신 가공지선이 맞음으로써 철탑을 타고 대지로 방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킹혼은 이제 뭐 초호각 그리고 소호각이라고 부르는데 아킹혼은 낙뢰에 의한 애자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설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4번 아킹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 송전솔로가 있습니다. 현수회자 1개의 절연저항이 1500메가옴이라면 표준 경관을 200m로 할 때 1km당의 누설 컨덕턴스는 몇 옴인가?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수회자 1개의 절연저항입니다. 그럼 1개가 얼마였죠? 1500메가옴이었죠. 그런데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6000메가옴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표준경관을 200m라고 했죠. 200m에다가 1km라고 했기 때문에 총 5년의 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서 5분의 6천으로 전체의 절연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1200의 메가옴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누설 컨덕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1이죠. 저항의 역수. 자, 그러면 이제 1200 메가옴을 10의 6제곱이라고 해볼까요? 분의 1이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0.83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단위는 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장 문제풀이의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자, 전선의 장력이 1500kg 포스일 때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몇 kg 포스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전선이 여기 이렇게 전선이 당기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를 맞꼭지 각이라고 해서 이쪽이 60도면 이쪽도 60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선의 장력을 T라고 했을 때 이쪽에 걸리는 장력 T, 그리고 여기를 T0라고 해보면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좀 떠올리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아시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빗변이 어디죠? 지선 장력. 그리고 밑변은 저기 T0가 되네요. 그러면 T분의 T0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지선의 장력 T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T0가 되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코사인 60도. 그리고 T0는 1500kg 폴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000 여기서 kg 폴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3번 3000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장 문제풀이 마쳤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